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한국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일본 언론의 과도한 참견이 최근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일본 일부 언론에서 한국에 마치 큰일이 난 것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의 과도한 참견과 더불어 한국에 대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김치 종주국 빼앗긴다. 현재 일본 언론은 한국이 최근 중국과 김치 종주국 논란으로 연일 다투는 모습이 나오자 이 가운데 오히려 중국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 JB 프레스에 따르면 한국은 김치 종주국을 주장할 자격이 과연 있냐고 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한국은 중국의 김치 수출보다 수입이 7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산 김치 없이 생활이 가능하겠냐며 말로는 김치의 종주국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으로 김치가 중국산이라는 것에 손을 들어줄지 모른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관련 댓글에서 원래 김치라는 것이 파오차이에서 파생된 하나의 절임 채소라고 하면서 김치는 중국 것이 맞다는 취지의 댓글이 최다 추천을 받으며 베스트 댓글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일본의 니콘, 린나이,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대체 불가능한 오리지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치 논란은 중국이 유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임이 분명합니다. 일본은 애초에 김치를 한국 것이라고 주장한 지 오래됐는데 특히 2019년 수출 규제 여파로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에서도 한국 것을 불매로 맛 받아쳐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이 김치 불매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대표 제품을 김치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17년 사드 사태로 한한령이 내려지면서 롯데마트를 대거 폐쇄하면서도 김치 불매운동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모두 김치를 한국 것으로 인정한 셈이 됩니다. 본인들도 김치를 엄연히 한국 대표 제품으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쓸데없는 참견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참견은 사사건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 이란배 납포, 일본 입장. 현재 인도네시아에 이란 유조선이 납포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원유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불법 환적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적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파나마 선박과 불법 환적을 했고 바다를 오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란은 한국의 유조선을 환경오염 이슈로 납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환경오염을 저지른 것이죠. 한국의 배를 납포한 이란은 똑같은 이유로 이를 당해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언론은 이에 대해서 한국이 이란과 제3자 중재를 노리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란 선박을 풀어주면 이란은 한국 케미호를 풀어주는 방식의 3자 협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최근 이란 납포 선박에 대해 백신 대체 구매 등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옵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약간 확장해서 미국까지 이 사안에 개입되어 3자 협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납포된 이란 배와 한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은 아무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란이 한국 배를 납포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애초에 구분될 사안이지 한국은 제3자 협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당장 이란에 원유 대금을 보내야 하는 게 맞다는 역시 과도한 참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일본은 말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리더라고 하지만 이란의 국제적 횡포에 대해서 오히려 이웃 국가가 아닌 이란의 편을 들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미국 중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민주 국가 간의 자세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오늘따라 유독 사사건건 한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나가는 이유는 정작 따로 있다는데요. 한국이 일본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일을 진행 중이며 이것은 일본 주요 포털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세 번째, 한국 또 2차 WTO 상소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SSB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지난해 1심의 관련 분쟁 해결 절차에서 한국은 패배했는데 이에 대해 재차 2심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거의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본은 해당 뉴스가 많은 포털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똑같이 한국에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바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권에 대해 WTO에서 한국이 1심을 지고 2심에서 역전했기 때문이죠. WTO의 판결은 2심제입니다. 1심을 이기더라도 2심에서 패하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1심을 지면 2심 상고는 포기합니다. 대부분 2심에서 뒤집기가 거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WTO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역전승을 일궈낸 드림팀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본이 질색하는 것이죠. 최근 정한을 통상분쟁 대응 과장은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그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은 물론이고 사상 최대라는 미국과의 WTO 분쟁에서 완승을 이끈 것으로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4급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전격 한국의 부름에 산업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일본은 관료주의 문화로 인해서 WTO 분쟁 때 전문가들보다는 일반 공무원이 팀을 꾸려 패했습니다. 따라서 자칫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 많은 언론은 한국의 WTO 상소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국제적인 규칙을 도대체 지키지 않으려는 나라라면서 비판을 가합니다. 이심 상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정정당당한 것임에도 한국이 귀찮게 군다면서 비판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 언론이 한국의 상황을 전하자 일본은 더욱 극렬하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국 언론 한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0년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해서 한국이 이탈리아에 앞서게 됐다며 1인당 GNI가 G7에 들어가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에 발끈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칫 이것이 한국의 G7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면서 절대 한국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G7 가입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한국을 추천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일시적 G7 합류가 아닌 G11 형태까지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와 트럼프 재선 실패로 결국 G7 회의는 취소가 되었는데 이젠 영국이 또 같은 소리를 합니다.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G7 회의에 한국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을 초대할 수 있어 기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는 G7 회의에서 미국에 이어 영국까지 한국을 초대했다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관련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정이 일본에서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에 오래 거주한 한국인들은 일본에서는 원래 예전엔 한국을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하며 최근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각종 참견과 부정적인 견해가 계속되는 것은 한국이 정말 성장했기 때문이고 반대로 일본은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라고 말합니다. 실제 포브스 재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인의 60%가 국가 이미지가 약해졌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최근 미국 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하며 미래 기업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입니다.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방역은 물론이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룹에 위치하고 있어 선진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에서 배제되면서 한국이 잘 나가는 점을 시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일부 기업은 그런 한국 기업에라도 붙어 있으려고 한국에 공장을 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전 세계 제1위의 에어컨 기업인 다이킨에서 한국의 반도체 주요 물자 에칭가스 공장을 세웠다는 뉴스가 일본 매체에 보도되자 많은 일본 사람들은 다이킨 제품을 다시는 구매하지 말자는 불매운동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을 무너뜨리려던 일본의 일련의 모습은 오히려 한국에 매달리는 처참한 상황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참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한국이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점점 혐한 색채도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국의 국가 위상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차기 사무총장에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선거의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면서 한국인 최초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사실 한국 정부는 유 본부장의 무난한 1라운드 통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통과를 위한 물밑 외교전에 이미 들어간 상태이죠. WTO가 1차 라운드 통과자를 공식 발표한 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입니다. 유 본부장은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후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 영국 리안 폭스 후보, 사우디의 모하메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지리 후보와 함께 WTO 선거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총 5명의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아프리카 출신 후보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WTO에서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배출된 적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대세론이 무성했습니다. 1차 후보 8명 중 3명이 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1라운드에서도 아프리카에서만 2명의 후보가 살아남았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도 아프리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총 3라운드에 걸쳐 진행됩니다. 지지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들을 차례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1라운드 협의에서 회원국들은 최대 4명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후보 3명이 탈락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는 2라운드 협의에서는 각 회원국이 최소 1명, 최대 2명의 후보 지지 의사를 표하게 됩니다. 1라운드 마찬가지로 가장 적은 득표를 한 3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겠죠? 차기 사무총장 선출 작업은 늦어도 11월 초순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명희 본부장의 당선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 본부장은 최근 G20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해 WTO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20개국 G20 통상장관들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투자 회복 방안과 WTO 개혁 지지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열린 G20 화상통상장관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인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르완다 등 27개국 통상장관과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7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측은 유 본부장이 회의에 나섰죠. G20은 지난 3월과 5월에도 특별화상통상장관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회의에서 무역 및 투자 분야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역을 통해 세계 경제를 지키자는 취지이겠죠? 여기에는 필수 인력 이동, 무역 원활화, 물류 연결성, 무역 규제 투명성 등 단기 조치와 WTO 개혁,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 장기 조치를 포함한 38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G20 국가들이 유명희 본부장의 WTO 개혁 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유 본부장은 현재 직면한 보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 공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G20이 다자 무역 체제 회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G20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본부장의 당선 가능성이 큰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를 좀 보아야 하는데요. 지역별 안배를 통해 아프리카 출신 후보자 중 한 명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유 본부장의 행보에 따라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2인에 포함되면 유 본부장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의 표를 확보할 수 있는 외교력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WTO 사무총장 선거에는 이들의 입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행사해 왔습니다. 유 본부장 역시 미국 현지에서 지지교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은 자국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신들의 의사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전 사무총장인 아제베도 사임 배경에는 미국의 견제로 인한 WTO의 위상 저하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등이 WTO의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고 있지만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WTO의 분쟁 해결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위원들의 선임을 지속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WTO는 지난해 말부터 상소기구 운영을 멈춘 상태입니다. 분쟁 해결 기능도 사실상 상실한 상태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인 거브러여 수스는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네, 아프리카 출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죠. 현재 중국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WTO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현지 상황의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출신의 후보자들은 중국과 가까운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아프리카 외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중국을 압도합니다. 더욱이 미국은 오는 11월 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구제 조치와 무역 확장법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반대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유무역 옹호자입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중국의 WTO 가입을 찬성했다는 점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무역 대표부가 결정권을 쥐고 의사표명을 하지만 차기 정권에 따라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리나라에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유럽의 상황도 지켜볼 만합니다. 최근 헝가리가 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에서 영국과 케냐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마치 유럽연합 전체의 의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 회원국들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통상 관련 장관 회의에서 특정 후보를 일괄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자국의 판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죠. 독일의 경우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케냐의 모하메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미국과 유럽을 얼마나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20의 WTO 개혁 지지 공동선언문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홍보 의무 준수를 통한 투명성 강화, 복수 국가 간 규범 협상의 진전, 수산 보조금 전자상거래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G20 참여국들은 특별통상장관회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면서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무역 투자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의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